아름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직 건강한 영혼의 주인공이다. 최근에 소리내어 책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어릴 땐 책을 소리내어 읽다가 어느 순간 눈으로만 읽게 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락방 덕분에 소리내 읽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눈으로 읽을 땐 무심히 지나쳤던 단어 하나하나 입으로 꼭꼭 씹듯 발음해보면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정여울 작가의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부제 삶을 바꾸는 낭독의 힘 들려드립니다.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힘. 실제로 낭독의 힘에 대한 연구들도 많았는데요. 한 연구팀에서 낭독하는 순간을 MRI로 촬영해보니 혈액의 공급이 활발해지고 뇌 신경세포의 70% 이상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낭독하는 순간 뇌가 활발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낭독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죠. 정여울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글 소리내어 읽기를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이런저런 과학적인 효과를 떠나서 낭독은 내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영혼의 건강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평소 소리내어 읽었던 고전이나 현대소설의 한 문단, 그리고 시와 시조, 수필 등 101편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수록하고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을 때의 느낌과 작품에 대한 감상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낭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롤로그 먼저 들려드리고 소리내어 읽기 좋은 소설과 시 몇 편 함께 들려드립니다. 다 듣고 나서 오늘 밤 집에 있는 시 한 편, 소설 한 구절 낭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삶을 바꾸는 소리내어 읽기의 힘.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보다 단어를 더 멀리, 더 깊이 실어 나른다. 소리내어 발음해보면 그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단어가 없다. 사소한 접속사 하나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사 하나조차도 모두 싱그럽고 애잔하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거기서 글쓰기는 시작된다. 최근 동네 책방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소규모 낭독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 인문학 서적이나 고전을 함께 낭독하는 소모임이 늘어나고 낭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감 어린 동네 책방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책을 서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낭독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나에겐 별다른 독서 비결은 없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글 소리내어 읽기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 작품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다. 낭독의 첫 번째 효과, 그것은 바로 오감의 활성화다. 예컨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를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진다. 마치 영화가 막 시작되기 전 텅 빈 하얀 스크린처럼. 그 거대한 흰 바람벽 위에 우리는 무엇을 수놓아야 할까? 오래 그리워한 것들, 끝내 붙잡지 못한 것들, 끝내 목매이는 것들이 그 흰 바람벽에서 너울거린다. 한 번도 상영되지 않은 미개봉 영화처럼.
내 마음의 스크린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상영된 적이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흰 바람벽 위에 펼쳐진다. 이처럼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읽으면 오감이 활성화되고 사물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의 촉각이 살아나며 무언가를 더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된다. 둘째, 소리내어 읽기는 마음 챙김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한 5분만 좋은 글을 읽으면 금세 우울한 느낌이 사라져버린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낸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낸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천상병 시인의 나의 가난은 이란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누려온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겸허하게 깨닫게 된다.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아픔만큼이나 이 다사로운 햇빛을 한 푼, 두 푼 세는 예금 통장은 없다는 깨달음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든다. 깨달음의 기쁨이 우울한 기분을 말끔히 날려버린다. 우울을 구제하기 위해 즐거운 내용을 애써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 그저 좋은 글이면 된다. 아무리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어도 좋은 작품에는 해맑은 감동의 에너지가 있다. 낭독의 세 번째 효과는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묵독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나가 살며시 튀어나와 소리내어 읽는 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 묵독할 때는 읽는 자아가 홀로 있다면 낭독할 때는 귀 기울이는 자아가 탄생하여 소리내어 읽는 자아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다. 소리내어 읽는 나도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작가의 목소리, 작중인물의 목소리 등으로 수없이 자기 분열할 수가 있다. 이렇듯 소리내어 읽기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타인들의 목소리를 불러내는 몸짓이기도 하다. 낭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자아, 더 깊은 자아, 그리고 마침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타인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혼자 있어도 하나의 오롯한 공동체가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낭독의 최소 단위는 다행히도 딱 한 사람이다. 나 혼자만으로도 나를 다독이고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소한 심리 테라피 방법. 그것이 바로 좋은 글 소리내어 읽기이다. 우리의 상처로 오려붙인 오색 조각보. 소리내어 읽으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한 가족의 장구한 역사가 손안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 아주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몇십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처절하고도 기구한 운명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한실댁은 자손 귀한 집에 와서 아들 못 낳는 것을 철천지 한을 삼고 있었다. 남편 보기 부끄럽고 남 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작은 댁이라도 얻어서 자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영감에게 비춰봤으나
김약국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한실댁은 그 많은 딸들을 하늘만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기를 때 큰딸 용숙은 셈이 많고 만사가 칠칠하여 대갓집 맏며느리가 될 거라고 했다. 둘째 딸 용비는 영민하고 훤칠하여 네 집 아들 자식과 바꿀까 보냐 싶었다. 셋째 딸 용란은 옷고름 한 짝 달아입지 못하는 말괄량이이지만 달나라 항아같이 어여쁘니 을에 남들이 다 시중들 것이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생각하였다. 넷째 딸 용옥은 딸 중에서 제일 인물이 떨어지지만 손끝이 아물고 말이 적고 심성이 고와서 없는 살림이라도 알뜰히 꾸려나갈 것이니 걱정 없다고 했다. 막내둥이 용혜는 어리광꾼이요 엄마 옆이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연한 배같이 상냥하고 귀염성스러워 어느 집 막내 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거라는 것이다. 용숙이 과부가 됨으로써 한실댁의 첫 꿈은 무너졌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중에서 단 한 문단으로 그 수많은 인물의 복잡한 갈등과 이야기의 실마리를 과감하게 압축한 김약국의 딸들의 명장면이다. 손이 귀한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괴로워하던 한실댁에게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5 딸들은 하나같이 귀한 보물이었고 빛나는 자긍의 뿔이었다. 하지만 내 딸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엄마의 큰 그림이란 항상 어긋나거나 이지러지기 쉬운 것을 한실댁은 매번 딸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마다 아프게 깨닫는다. 그것은 딸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여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집착 때문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약국네 딸들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찢어진 운명의 피륙을 한 땀 한 땀 기워나간다. 그 눈부신 상처들의 옷감으로 오리고 붙이고 기워낸 아름다운 오색 조각보 같은 이야기가 바로 김약국의 딸들이다. 내가 통과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지방들. 처음 소리내어 읽으면 빤하다는 생각이 든다. 2번 소리내어 읽으면 아차 싶다. 3번 소리내어 읽으면 그제야 내가 통과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지방들이 떠올라 가슴을 친다. 성현의 돈은 마치 커다란 저택과 같아 집주인은 항상 안방에 거처하고 있고 안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지방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문장 하나하나를 훈고하는 일은 마치 문지방을 넘는 일과 같다. 학문에 임하는 사람이 반드시 엄밀한 훈고를 추구하는 것은 안방에 잘못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단지 훈고의 작업만으로 끝내어서도 안 된다. 널리 배우고 힘써 행하며 다만 실사구시 한마디 말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면 된다. 추사 김정희의 완당집 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큰 벽에 부딪힌다. 그런 장애물은 좀 안 거치고 슬쩍 비켜가고 싶은 생각. 누가 나 대신 이 커다란 벽을 넘어주었으면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가 위기이자 기회다. 나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 끝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눈부신 기회인 것이다. 추사 김정희가 문지방이라 말한 훈고는
끝없이 경전을 읽고 번역하고 분석하며 차근차근 진리의 속살을 곱씹어보는 행위다.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장애물의 높이와 넓이, 재질을 분석해보는 몸짓이다. 일생 동안 문간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는 끝내 누군가의 하인이 되고 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진실의 문지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 한번 못하고 돌아서 버렸는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진실의 문지방을 꼼꼼히 헤아려 보는 훈고의 작업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흥미진진해진다는 것이다. 일단 빠져들자. 그 순수한 집중을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의 안방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니. 이토록 여린 마음, 이토록 조심스러운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소리내어 읽으면 들판 위에 클로버 하나도 마음 놓고 뽑지 못하는 시인의 여린 마음이 진하게 마음을 물들여 온다. 네잎 클로버 한 이파리를 발견했으나 차마 못 따겠구나. 지금 이 들녘에서 풀잎 하나라도 축을 낸다면 들의 수평이 기울어질 것이므로. 정체봉의 들녘 중에서 그렇게도 찾기 힘들다는 네잎 클로버를 드디어 찾았는데 차마 냉큼 따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이 풀잎 하나를 뽑아버린다면 들의 수평이 기울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이라니. 나 또한 산책로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이 너무도 예뻐서 한 송이 꺾어 화병에 넣어두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꽃에게 다가가려던 손길을 거둔다. 꽃이 줄기가 꺾인 채로 내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꽃이 태어난 그곳에 있는 그대로 피어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지. 꺾어서 가지고 싶었던 좀 전의 마음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나는 꽃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시인은 풀 한 포기를 꺾으면 이 드넓은 대지의 수평이 기울어질까봐 차마 꺾지 못한다고 한다. 풀 한 포기가 뽑힌다고 무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달코 다른 이기심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 우리가 무심코 밟은 풀 한 포기, 무심코 꺾은 꽃 한 송이, 무심코 내던진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일까. 대지의 수평이 기울어질 정도로, 지구 전체가 휘청할 정도로. 과연 부분은 전체의 노예가 아니다.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휘청한다. 우리가 부분을 무시할 때 전체는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다. 강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이토록 여린 마음, 이토록 조심스러운 마음이 끝내 세상을 바꾼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소리내어 읽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구들장은 차가워지며 배는 고파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의 엄마 걱정. 기영도의 시를 읽으며 사춘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대한 면역력이 빨리 생기는 것 같다. 기영도의 시가 그려낸 슬픔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의 깊이에 동화되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열무 30단을 머리에 인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러 나간 엄마의 하루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 엄마를 기다리느라 마치 자신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밥통에 찬밥이 된 것처럼 느꼈던 소녀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오직 엄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청각을 발달시켰을 이 외로운 소녀는 아주 먼 옛날의 이 슬픈 추억을 내 유년의 윗목이라 이름하고 있다. 군부를 떼면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온돌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불을 피워도 가장 늦게 따뜻해지는 윗목의 슬픔. 그에게 유년 시절은 생각만 해도 금방 따뜻해지는 추억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잿빛 우울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원한 윗목이다.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팍에 새로운 생채기가 나는 것만 같다. 소리내어 읽으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자식의 마음이 영원한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깊고 서늘한 그늘을 들이운다.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요. 소리내어 읽으면 아하 쉬워라, 아 고마워라, 아 뭉클해라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삶에서 진정 귀한 것들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요즘 출세 좋아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세지요. 나 이거 하나가 있기 위해 태양과 물,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 아니 우주 전체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그러니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장일순의 김익록 편 출세.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당연한 것으로 배웠지만 가끔은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나치게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대 없는 열심이란 불가능하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과가 무척 실망스러웠을 때 운명처럼 이 글을 만났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그래, 이것이 출세인데 나는 또 무슨 출세를 바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을까. 나는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 글을 떠올린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태어났잖아. 자라왔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스스로를 달랜다.
살아있다는 것만큼 눈부신 권력이 있을까? 타인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살아있음의 권력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출세다. 그 이상의 어떤 출세도 사족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출세란 곧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출세란 그토록 간단한 것인데, 출세란 그토록 소박한 것인데,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주느라 그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 한 포기, 물과 바람과 소리가 수고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 모든 출세의 기적들이 모여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 우리의 지금 여기 함께 있음은 얼마나 뜨거운 기적인가.